네,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오던 30대 직원이 퇴사를 한 뒤에도 회사 카드로 쇼핑을 일삼다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퇴사를 한 뒤에도 병원에 사용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벌인 기행들과 함께 처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도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6살 남학생이 1억 9천만 원을 도박판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실상,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직원들의 횡령 관련 사건들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사례는 조금 특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예 퇴직을 해버린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로 쇼핑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까? 요즘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실물카드로만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편 결제 기능이라고 해서 다른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앱 어플 같은 것들이나 단말기들이 그렇죠. 나와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회사에서도 병원이었는데요. 이 병원에서도 법인카드를 회계를 관리하던 이 직원에게 주고 사용을 하면서 신용카드 기능을 이 간편 결제 기능과 연동을 하도록 해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는 아마 신용카드를 반납을 했을 텐데 네. 그 이후에도 간편 결제가 되는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로 이 점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결제를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예. 이 여성 직원이 권고사직을 통지받은 2022년 8월부터 퇴사한 이후인 2023년 1월까지 병원의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서 무려 35번이나 개인 물품을 샀다는 거예요. 뭐 고가의 여행 가방이라든가 캠핑용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왔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4개월형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언젠간 걸릴 거라는 걸 몰랐을까 싶네요. 이 직원이 이렇게 기행을 일삼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복수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퇴사한 뒤에도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가 뭘까요?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권고사직을 통보받는 과정이라든가 그 사직의 협의 조건에서 뭔가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어떤 해고와는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일종의 뭐 자발적인 계약 종료나 합의 과정이다 보니까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직을 하면서 위로금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측에서도 이런 합의에 응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권고사직을 부당해고의 통로로 우회로로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이 권고사직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회사에 일종의 비뚤어진 복수심으로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권고사직 통보가 이제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복수하는 식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뭐 항의하는 등의 어떤 방법 등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게 보니까 권고사직을 놓고 분쟁한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고사직과 해고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해고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 그러니까 사측에서 이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라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고요. 예.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퇴사를 권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데 해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실체적인 정당성, 예를 들면 해고 예고의 절차라든가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사내에 사규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나 해고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측에서도 이런 이유로 우리가 당신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데 협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예.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위법한 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해고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예. 실무적으로는 이런 상황, 권고사직을 당하는 상황까지 된다고 하면 근로자는 다음으로는 해고당하는 절차를 예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게다가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이 된다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요. 말씀하신 위로금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수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냥 나쁜 제안만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합의점이 형성이 되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해고가 되는 것과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조치를 취하는 측과 받는 측의 어떤 해석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회사 측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만 나는 이게 부당해고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직원들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직원 입장에서 부당해고로 느끼는 경우들은 대부분 그 사안들을 살펴보면 해고의 어떤 정당한 이유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 직원을 내보내고 싶기는 한데 해고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이 근로 현장에서 노사 현장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 부당해고의 우회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강요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직원은 내가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나의 내심의 의사로는 완벽하게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든가 그 합의의 과정에서 위로금이 뭐 약속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든가 협박을 당했다든가 거짓으로 기망당했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즘에 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합의나 면담 과정을 녹취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사직서의 사직 사유를 회사의 어떤 사정이냐 아니면 나의 귀책 사유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적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설령 만약에 부당하게 압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하면 면담이나 합의 과정에서의 어떤 녹취를 토대로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측에서도 마찬가지인 게요. 잘 합의를 해서 위로금 잘 주고 퇴사시켰는데 갑자기 부당해고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내용을 요즘에는 다 문서로 남기게 되고요. 그렇군요. 면담 과정 역시 사측에서도 녹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선고 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도 처벌 수위를 높이 원인으로 꼽히더라고요. 실제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잦아지면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도 하나 보죠.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예.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한 번 정도는 선고기일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불출석 사유를 소명을 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선고기일을 뭐 연장을 해준다거나 네. 연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불출석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재판부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이렇게 선고기일에 잦은 불출석을 하게 되는 것은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예.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 직원이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4개월형을 선고를 받은 데다가 항소심에서도 전혀 감형 없이 그대로 원심 그대로 4개월형이 나왔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양형의 요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3천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회사에 뭐 3천만 원 전부는 사정이 안 돼서 안 되더라도 뭐 일부라도 변제를 했다라든가 뭐 회사에 어떤 합의를 요청을 하고 용서를 받았다든가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하면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고 회사에 뭐 반성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징역 4개월형이라는 그런 징역형으로 결론이 내려진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심각성이 뭐 정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16살 청소년이 도박으로 자그마치 1,900만 원도 아니고 1억 9천만 원을 탕진한 사례까지 나왔다면서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작년부터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사실 뭐 그 이전부터도 심각했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예. 지금 뭐 한 명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무려 1억 9천만 원을 탕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1억 9천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건 2차 범죄까지도 자금 출처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찰이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1년 동안 특별 단속, 사이버 도박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예. 10,000명을 검거를 했는데요. 무려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4,700명이요.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 판단 능력이나 당 부당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사이버 도박에 빠져 있다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지금 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도박에 이 탕진을 하고 돈을 탕진을 하고 하게 되면서 이 또래 집단에서 이게 우후죽순처럼 확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도박 청소년 숫자도 많고 이 도박 자금도 생각보다 정말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당장 이 16살 청소년 사례뿐만 아니라 1인당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들의 평균 도박금이 78만 원에 달한다고요. 그 아이들이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요즘 중고등학생들 용돈 수준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용돈 그쵸. 받는 그랬었죠. 것도 많이 받는 네. 용돈이었다는 예,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쓴 금액이 평균 37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이 검거된 청소년들의 1인당 도박 이 사용처액 금액 액수를 보니까 평균 78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도박에 썼다라는 네네. 얘기인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용돈으로 이걸 충당을 하지 못하면 결국엔 부모님이 갚아주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범죄로 이어져서 이런 자금을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되는 이유는 액수가 큰 것도 그만큼 사행 심리가 크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게 2차 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 아까 16살이 1억 9천이 있었는데 보니까 9살 초등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렇죠. 2학년이 지금 한 명 도박 사범으로 검거가 됐다라고 합니다. 도박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연령대가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11.3세라고 합니다. 이게 2020년에는 12.5세에서 훨씬 더 어려진 거예요. 이게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살이 어려졌다. 불과 2년 만에 한 살이 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1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 뭐 그렇죠. 초등학교 굉장히 네. 저학년 유치원생들까지 온라인 도박을 쉽게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연령대가 어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래 집단에서의 확산 속도가 크다. 그리고 접근 어떤 그 성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예.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행 심리 굉장히 극도의 쾌락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잘못된 사행 심리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교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 도박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 연령대도 하향세인 만큼 뭐 정말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이런 청소년 도박 사범들이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또 어려지고 있는지 일단은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청소년 도박 사범 검거를 한 아이들이요. 대부분 뭐 거의 99%가 온라인 도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도박이 아니라 이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을 게임처럼, 경험을 한다는 거. 네. 그렇죠. 게임처럼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SNS나 유튜브 이런 데서 쉽게 도박 광고를 접하고 실제로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뭐 인증 절차도 비교적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옆에서 하고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도박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 도박에 대한 어떤 경각심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아이들 연령대를 보면요. 지금 뭐 16살, 17살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의 또래 집단에 속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큰 나이고 또래 집단에서 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집단에서 아이들과 같이 친구로 놀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다고 하면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네.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호기심과 친구 소개가 이 도박을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70%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 하나만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어떤 또래 집단 문화 자체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데서 도박 광고를 굉장히 만연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네. 대한 규제도 시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고 해도
불법 사이버 도박에 참여한 자체가 사기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도박은 따로 규율하는 도박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온라인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도박죄로 규율이 되고 네. 일시오락이 아닌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만약에 상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그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서는 나이에 이 14세부터 19세까지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이 범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보통 소년 보호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 한두 번 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계도 조치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만약에 상습적으로 지금 이번에 적발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그런 이 범죄자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벌을 내려서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도박의 중독성은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든가 중독성 치료라든가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이 엄한 처벌에 더해서 이런 어떤 교화의 기능이 청소년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도박에 중독되는 비율이 커질수록 이런 그 교육이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좀 정부에서 생각을 해서 정책적으로라도 이런 치유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고 좀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면요. 최근 한국을 찾은 한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우리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뭐 군부대 등의 보안 시설이 있기 때문에 드론 비행 자체가 금지된 곳인데요. 촬영을 꼭 해야 한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일단은 무단으로 촬영을 한 거죠, 이 중국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인릉, 그러니까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이 조선 왕과 왕비의 무덤이죠. 헌릉과 인릉이 있는데 여기를 촬영하라고 하다가 실수로 그 옆에 있는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이게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에 벌어진 그 일인데요. 이렇게 중국인이 무단으로 드론을 띄워서 헌인릉을 촬영하고 국정원까지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은 비행 고도라든가 비행 금지 구역에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근처에는 당연히 촬영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고도도 150m 제한이 있는데 이게 항공보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고 석방이 된 상태이고요. 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에도 이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통령이 찾는 군사시설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의 간첩죄 적용이 가능할까 싶지만 이게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첩죄 적용이 좀 하려면 개정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간첩죄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 요건이요. 적국을 위해서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거나 누설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수교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실상 북한을 제외한 적국의 의미라는 게 외교적으로 성립한다는 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예.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인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에서 따로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첩죄라는 것이 성립이 굉장히 다투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이런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적국을 위해서 탐지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건 지금 우리가 헌인릉을 촬영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 들어오자마자 렌터카 빌려서 거기까지 가서 촬영을 했던 것과 이 사람이 배송업체 직원이라는 점에서 뭔가 제2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 행동 역시 간첩죄를 적용하기에는 말씀드린 구성 요건상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